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꼭 관리를 해야 할 건강 문제로 혈압과 함께 당뇨를 꼽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당뇨의 위험성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소화기에 담이 생겨 일어나는 건강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위담 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 포도당. 그러나 인슐린의 분비와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당은 우리 몸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당뇨병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당뇨 환자가 정말 많아졌어요. 뭐 병원에 가서 가벼운 소변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당뇨를 조심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긴장도 많이 하곤 하는데 우리가 왜 당뇨병을 무서워해야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는 걸 할 때 소변 검사를 해서 소변 내에 포도당이 검출이 됐을 때 당뇨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일단 혈액을 채취를 해서 혈액 내의 혈당치를 검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복 상태, 8시간 정도 공복 상태에서 126mg/dL 정도의 혈당이 나오거나 네. 식사 후 2시간 정도 채취를 했을 때 146mg/dL 이상의 혈당치가 나왔을 때 일단 당뇨로 확진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식사와 상관없이 보통 때 수시로 체크를 했을 때 200mg/dL의 혈당치가 나오면 무조건 당뇨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당뇨는 그 자체 증상보다도 당뇨로 인한 여러 합병증, 이걸로 인해서 몸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병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데 그럼 당뇨의 증상과 합병증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당뇨라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을 우리가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요. 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네. 이렇게 또 소변을 또 자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체내 수분량이 줄어드니까 네. 갈증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물도 또 많이 마시게 되고요. 또 이런 에너지원을 써먹지 못하고 계속 소변으로 이렇게 뺏기기 때문에 항상 속은 공복 상태가 되고 우리 몸은 계속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처럼 소변을 많이 먹는 다뇨, 다음, 그다음에 구갈, 그다음에 체중 감소, 그다음에 만성 피로 이런 것이 바로 이 당뇨의 아주 기본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뇨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끈끈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 손발이 저리다든지 또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잘 낫지 않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다리를 걸을 때 이제 발이 아프다든지 내지는 발이 한 상처가 있는데 궤양이나 이렇게 축 파져 있는 궤저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외에 땀이 자주 나는 발한 이상이 생기거나 설사, 변비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이 됩니다.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을 또 관리를 안 하게 오랫동안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은 신부전, 심장질환, 그다음에 당뇨병성 혼수, 뇌경색, 그 외에 하지절단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죠? 네, 치료는 일단 당뇨의 종류에 대해 알으셔야 되는데요. 당뇨는 인슐린에 대한 어떤 반응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인슐린 자체가 잘 분비가 되지 않는 인슐린 의존형 제1 당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은 충분히 분비가 되는데 우리 세포가 그 인슐린과 저항이 생기고 반응이 생기지 않는 인슐린 비의존형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의 형태는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의 증상에 맞춰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당뇨병 치료의 목표는 높아져 있는
혈당, 그 혈당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하거나 그것이 더 심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제1형 당뇨인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인슐린 요법, 즉 인슐린을 밖에서 이렇게 투여해주는 인슐린요법이 꼭 선행돼야 하는 것이고요. 네. 제2형 당뇨인 것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혈당치가 높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약을 쓰지 않고 식이요법, 뭐 운동요법 이런 걸 해가지고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한 2, 3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조절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혈당 강화제를 써야 하는데 네. 이 혈당 강화제를 썼을 때도 혈당이 만약에 안 잡힌다 한다면은 양을 좀 증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전혀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로 바꾸거나 네.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인슐린요법과 서로 병행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혈당 강화제라는 게 네. 뭐 약이나 주사로 혈당을 최대한 낮추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당뇨를 치료함에 있어서 무조건 혈당을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혈당을 우리 몸에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치료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뇨를 걸리신 분들이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데요.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혈당치가 높게 되면은 몸에 여러 가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을 합니다. 대신 이렇게 저혈당이 오래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근간인 당 에너지원의 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요. 특히 뇌는 일정 시간 동안 산소나 포도당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 뇌의 괴사가 오는 뇌경색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당뇨를 걸렸을 때 무조건 혈당을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혈당을 일정한 수준 안에 조절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식요법에서 당뇨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식요법 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이제 저혈당에 빠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이죠. 저혈당 쇼크가 빠질 수가 있죠. 네. 당뇨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방적으로는 당뇨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뭐 한방 치료도 1형 당뇨나 2형 당뇨에 따라서 물론 치료를 하겠지만 먼저 1형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이렇게 분비를 하는데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 이러한 1형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그 원인을 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몸 안에 쌓여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이 담을 제거함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을 극복을 하면 당연히 췌장의 분비 기능이 다시 회복된다고 보고 있고요. 2형 당뇨의 경우에는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에 작용이 안 되는 세포의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또한 이 음식물 찌꺼기인 담이 세포막에 껴서 그러한 인슐린의 섭취나 이런 것을 방해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또한 담을 제거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뭐 1형 당뇨나 2형 당뇨 모두 다 몸에 쌓여 있는 불필요한 노폐물, 음식물 찌꺼기는 이 담을 제거함으로써 인슐린의 생산성을 좀 높여주고요. 네. 인슐린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심한 혈당치가 높으신 분들은 기존에 쓰셨던 혈당 강화제라든지 인슐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치료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혈당을 양방의 혈당 강화제라든지 인슐린요법으로 조절을 하면서 네. 동시에 이러한 담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당뇨의 그 근본 치료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치료 방법을 받으면서도 이제 식이요법이 중요할 텐데 네. 올바른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이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뭐 식이요법,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식입니다. 네. 건강식. 환자분 내 연령, 체중, 그다음에 혈당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영양사들한테 부여받은 하루에 필요한 권고 열량을 받게 되는데요. 그 열량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딱 맞게 식단을 꾸며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을 항상 적당한 시간, 적당한 간격, 그다음에 적당한 양을 꼭 지켜서 식사를 하셔야 하고요. 식사를 하실 때는 항상 골고루 영양가를 섭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숟갈을 떴을 때 최소 15회 이상 꼭꼭꼭꼭 오래오래 씹어 먹어서 좀 포만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식이요법은 당뇨를 한번 진단받으신 분은
가급적 평생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여름 폭염에 땀 정말 많이 흘리셨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여름이 아니어도 필요 이상으로 땀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한증에 대해 대자연병원 흉부외과 신경욱 과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땀. 적게 나도 많이 나도 문제가 되는데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다한증에 대해 흉부외과 전문의 신경욱 과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한증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우리 몸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체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체온이 높아지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 체온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땀샘을 작동을 시키고 그 작동된 땀샘에서 땀이 나와서 증발을 하게 되면서 증발하는 그 기화열로 우리 몸의 체온을 낮추게 되는 작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인은 약 500cc 정도, 여름에는 1리터 정도의 땀이 나게 되는데 네. 그 이상 나셔서 불편하거나 본인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이제 다한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리터씩이나 흘린다는 거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흘리는 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게 손에 가장 많이 나타나나요? 그렇죠. 이제 발생 빈도로 보면 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이제 두피나 얼굴 요 순서대로 가장 많게 되는데요. 이 손 다한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다른 곳은 그냥 또 있어도 조금 견디시거나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손이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다한증의 원인은 뭔가요? 다한증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땀을 직접 분비하는 땀샘이나 아니면 전달하는 신경 자체의 문제거나 아니면 뇌에서 땀이 나라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네. 뇌 자체의 문제냐 이렇게 가설들이 많았는데요. 직접 땀샘이나 신경을 절제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는 막상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아니고 뇌 자체는 아직 뭐 직접 떼서 조직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뇌의 시상하부라는 데서 땀 분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상하부 자체의 문제거나 아니면 유전자 자체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원인이 없는 다한증이 가장 많은데 그것을 1차성 원발성 다한증이라고도 하고요. 네. 다른 이제 기저 질환이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를 2차성 또는 속발성 다한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뭐 유전적이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아직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더 답답함을 느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는 누가 좀 다한증이 많은가요? 다한증은 보통은 이제 1차성 다한증 환자들이 제일 많은데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그 환자들은 10대 정도나 또 오히려 더 10대 이하일 때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10대 때 보통 발병을 해서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가장 이제 심해지다가 20대 지나고 30대 지나면서 조금씩 완화가 되고요. 네. 40대 이상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40대나 50대 중장년층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60대 이상 노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젊은 사람들의 질환인데 이 국가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어떻게 되나 연령별로 퍼센트를 네. 알아보니 10대에서 20대가 50% 환자에 많네요. 그리고 20, 30대가 30%라서 이 10대에서 30대, 20대, 30대, 40대까지 환자들이 80% 이상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질환이 있어서 다한증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기저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다한증을 2차성 다한증, 뭐 속발성 다한증이라고도 예전에 불렀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흔한 게 결핵같이 감염성 세균에 감염이 됐을 때 네. 세균들과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세균들과 이제 싸우고 이겨내는 반응이 있게 되는데 그런 면역 반응 때문에 땀이 나고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아니면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네. 있으시거나 당뇨
그다음에 폐경이 돼도 여성 호르몬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폐경이나 아니면 비만이 되어도 호르몬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내분비계 문제가 있어도 다한증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백혈병 같이 암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뭐 파킨슨 질환이나 네. 그다음에 뇌혈관, 뭐 뇌경색 이런 뇌에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2차성으로 다한증이 생기는 경우는 있어서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 네. 하겠습니다. 2차성 다한증은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이 증상도 나아지겠네요. 그렇죠. 원인을 예. 제거하면 상당히 호전이 되고요. 호전이 2차성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을 치료를 네. 하면서 같이 이제 1차성 다한증에도 쓰는 뭐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따 말씀드린 치료들을 적용을 하면 훨씬 더 호전이 잘 됩니다. 네. 그러면 1차성 다한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1차성 다한증은 이제 첫 번째 간단한 치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치료는 바르는 약이 시중에 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약국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손, 발, 겨드랑이 같은 곳에 바르는 약이 있고 얼굴에 바르는 약이 이번에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성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손발에 쓰시는 거를 얼굴에 쓰신다든가 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요.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네. 예. 이 약들이 바르는 형식이라서 간편하고 이제 뭐 가격도 다른 치료보다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사용하기도 쉽고 하셔서 잘 쓰시는데 이것도 이제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가 이제 자극이 돼서 빨갛게 되거나 따가우시거나 네. 그리고 사용을 해도 안 듣게 되는 내성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도 약을 바르면은 땀 나는 게 좀 줄어들긴 하나 봐요. 그렇죠. 상당히 호전을 많이들 느끼시고요. 이제 저녁에 보통 자기 전에 네. 샤워하시고 이제 완전히 바싹 말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약을 바르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내면 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약으로 먼저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증상이 좀 더 심하다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나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먹는 약이 있는데요. 네. 글라이코피롤레이트라는 성분을 가진 이제 약품인데 조금 이름이 복잡합니다만은 네. 우리 시중에 출시된 약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찾기 쉬우실 거고 이 약을 드시면 이제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전신의 작용을 다 하고 얼굴이나 뭐 머리 다한증부터 네. 손, 발, 겨드랑이까지 전신의 국소적뿐만 아니라 전신적 다한증에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약이니까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시야가 흐려진다든가 뭐 어지럽다든가 그리고 땀이 안 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땀이 안 난다고 뇌가 판단을 해서 더 땀을 나게 하려고 해서 다른 곳에 땀이 난다든가 네네. 아니면 체온 자체가 상승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이나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런 게 악화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고 네. 처방을 받아서 쓰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네. 네. 그럼 부작용이 생기면 그 부작용을 또 나타내지 않게 하는 어떤 처방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작용들의 종류에 따라서 또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보통은 드시던 그 다한증 약제를 줄이거나 끊으면 금방 이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부작용은 보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 또 땀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온 영동 치료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특수 기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 병원에 오셔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대여하거나 구입을 해서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이제 물통 같은 곳에 물을 받아서 네. 손이나 발을 넣고 기계를 켜게 되면은 그 물이 H2O 수소하고 산소 원자로 되어 있는데요. 수소 원자가 우리 땀샘에 들어가서 막아서 이제 막의 역할을 해서 약 길게는 6개월, 짧게는 2달 정도 땀이 안 나게 억제를 해주는 그런 치료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전기를 쓰고 그 이온들이 땀구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손발이 뭐 따갑거나 찌릿찌릿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빨개지거나 건조하거나 한 부작용들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편하고 간단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겨드랑이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좀 편한 장점들이 있죠. 네. 요즘에는 다한증 치료를 하는데 보톡스를 그 주위에 뭐 이렇게 주입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보통. 괜찮은 방법인가요? 보톡스는 보통 이제 미용적 목적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미용적 목적 말고도 이 보톡스 주사를 땀이 나는 부위, 머리나 얼굴은 잘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두피에 보통 사용하거나 손이나 겨드랑이, 발에 이제 주사를 일정량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역시 뭐 한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땀이 안 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시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작은 바늘을 가지고 주사를 이제 몇 군데 하지만 손발도 나름대로 넓이가 있고 이게 몇 군데 한 20군데, 30군데 정도 주사를 하기 때문에 하시는 동안 이제 통증이 좀 있다는 게 불편감이고요. 그런 약제에 또 이 보톡스도 약이기 때문에 과민성을 가진 분이면 시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한증이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수술로도 가능한데요. 뇌에서 땀샘까지 신호를 보내는 신경이 가슴 속에 지나가기 때문에 네. 저희 가슴 부위를 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옆구리에 약 2에서 5mm 정도 상처를 2개만 내고 그 속으로 이제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등 쪽에 지나가는 신경을 절제를 해주면 해당 부위에 한 땀이 나지 않는 손이나 겨드랑이, 보통 수술을 손겨드랑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쪽을 함으로써 이제 효과는 영구적인데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하는 이 손이나 겨드랑이를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뭐 다리나 등이나 가슴이나 허벅지에서 땀이 나는 분들이 네.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적게는 뭐 1에서 10%, 많게는 뭐 80%까지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예전에는 수술법이 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수술법이 발달해서 합병증률도 부작용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을 해도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나 이런 약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시다면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의랑 상담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적용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편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흉부외과 전문의 신경욱 과장과 함께 다한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은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종합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골격 성장을 돕는 칼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또 학업과 업무 등으로 식사와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쉬운 20, 30대는 쉽게 피로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이럴 땐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D도 챙겨야겠고요. 호르몬 변화로 남녀 모두에게 갱년기가 찾아오는 40, 50대에는 미네랄과 항산화제가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을 챙기면 혈액이 개선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